한국에서는 당연히 양도소득세 내잖아요. 미국은 그렇게 투자 자산에 대해서 내가 이걸 팔아서 양도소득이 발생해도요, 다른 투자 자산으로 내가 갈아타면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2월이 돼요. 이분이 자산 가치가 많이 올라간 것을 그대로 상속을 하면요, 그 자산 가치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상속을 받은 자녀들이요,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하나도 안 내게 돼요. 일군 자산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컨버트함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내가 필요로 하는 그 현금 흐름을 넘어서는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자유를 달성하는, 그게 제가 보는 부자의 정의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한국 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국은 정말 부동산 투자로 많이들 하시고 불패 신하다 이런 얘기 사그러들지 않는 주제 중 하나인데요. 미국 분위기는 어떤가요? 제가 예전에 다른 채널에서 그런 말씀을 들었었는데, 한국은 부동산 그리고 미국은 주식 뭐 이렇게 그렇다라고 하던데 맞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맞기도 하고 아닌 부분도 있고 할 것 같은데 였거든요, 답은. 근데 맞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주식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긍정적인 관점이 있어요, 한국 대비. 그거는 뭐 그냥 주식시장 자체가 안정적으로 성장해 왔다라는 그런 미국 경제 자체에 대한 신뢰가 있다라는 게 큰 이유일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그 IRP 있잖아요. 네. IRP, 그게 급여에서 일정 금액 뭐 몇백만 원까지 세금 혜택 주는 그런 투자 제도잖아요. 그게 오래전부터 굉장히 일반적으로 권장되어 왔어요. 그렇다 보니 은퇴연금, 이제 뭐 401K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어져 오다 보니 내 급여의 일부를 주식에 투자하면서 안정적으로 키워나간다는 게 뭐 일상적인 기대였었던 거죠. 그래서 주식은 맞긴 한데, 그럼에도 부동산, 당연히 미국 사람들이 갖는 아메리칸 드림의 가장 전형적인 그 모습도 2층 집에 내가 소유권을, 모기지를 원래는 했지만 그걸 다 페이오프 해서 만들고 아이들이 잘 자라고, 뭐 이건 어느 나라나 또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높고, 차이라면 한국은 특히 이제 투자성으로서, 투자 대상으로서 자산 가치의 상승,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양도 차익, 이런 것들의 기대가 크다면 같은 투자 자산으로서의 부동산이라 해도요, 미국은 현금 흐름에 대한 기대가 더 커요. 그러니까 한국의 굉장히 독특한, 유일하다고도 하는 제도인 전세 제도, 이게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없죠, 미국에는. 그 대신에 이제 모기지 제도가 굉장히 일반적이다 보니 내 자산의 다운페이와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임대소득을 계속해서 일으켜냄으로써 나의 안정적인 패시브 인컴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투자 자산에서 감가상각을 많이 일으켜서 또 절세로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자산 가치가 많이 올라도 그걸 팔면 한국에서는 당연히 양도소득세 내잖아요. 뭐 법이 하도 자주 바뀌니까 뭐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혜택도 있고 뭐 과세가 중과세 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미국은 그렇게 법이 자주 바뀌지는 않는데 투자 자산에 대해서 내가 이걸 팔아서 양도소득이 발생해도요, 다른 투자 자산으로 내가 갈아타면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2월이 돼요. 굉장히 좋죠. 그만큼 부담 없이 내가 부동산 투자를 더 할 수 있는 거니까, 과세 부담이 없이. 근데 그리고 나서는 이분이 자산 가치가 많이 올라간 것을 안 팔고 그대로 상속을 하면요, 그 자산 가치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상속을 받은 자녀들이요,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하나도 안 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1억 주고 산 자산이 있는데 이게 10억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내가 돌아서서 팔면 당연히 뭐 9억에 대해서 세금 내잖아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상속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상속을 했을 때 자녀들이 그거 역시도 또 돌아서서 팔면 미국은요, 원가를 10억으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세금을 아무도 안 내는 그런 해피한 결과가 되죠. 미국에서 그 스텝업 베이시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어떤 안정적인 그 제도가 뒷받침되다 보니 부동산 투자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투자 소득을 많이 벌어야지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이런 현금 흐름 쪽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절세에 대한 관심. 변호사님, 부자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3가지 이유를 짚어주셨었더라고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우선 현금 흐름에 대한 기대, 안정적인 은퇴 소득인 거죠. 네. 우리가 그 경제적인 자유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로버트 기요사키 책 있잖아요. 아, 거기서 네. 얘기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자산을 사는데 써라. 자산이라 함은 나에게 내 지갑을 채워주는 거, 나에게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는 거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 책의 주제가. 그러니 그런 맥락에서 첫 번째 부동산이 가져다 주는 장점이 현금 흐름을 가져다 준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도 지금 얘기했던 이 레버리지 투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자기 자본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이 모기지를 잘 내주니 그걸 가지고 이제 레버리지 투자가 되면 그 큰 금액에 대해 감가상각을 일으켜서 이 소득세를 줄이는데 활용할 수 있으니 이게 많은 이들이 많은 뭐 자산이 있는 분들이 절세 방안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세 번째가 이제 절세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를 통해 큰 자산을 사면 현금 흐름도 늘어나고 절세도 되니 이 세 가지가 이제 삼두마차가 되는 거고 대표적인 이 방식을 활용해서 거부가 된 사람 그리고 가장 잘 활용한 분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인 거죠. 그분이 애초에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유명한 셀럽이었잖아요. 이 뭐 TV에도 많이 나오고 그 전에 이미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어마어마한 거부를 일군 그런 분이었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한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저 사람은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면서 세금을 하나도 안 냈다더라 라는 루머가 굉장히 많이 퍼졌었던 거예요. 대통령 선거 후보 간 토론에서도 주제로 많이 다루어졌었고 보통 이제 현직에 있는 대통령들은요 예외 없이 본인의 세금 신고서를 공개했었어요.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렇게 안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댔었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2021년도 때 의회의 결정으로서 이제 그게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아주 관심을 가졌죠. 뭐냐면 정말 세금을 안 냈나? 라는 것을. 근데 딱 까보니까 정말 세금을 안 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하게 됐던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이 부동산의 레버리지 투자, 엄청난 수준의 채무, 타인 자본이라고 표현하면 더 적절할 텐데 그걸 통해 서류상의 손실, 감가상각 손실을 일으키고 그걸 통해 이 여러 그 기타 소득을 줄이는데 썼다라는 거였었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이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본인이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세법상, 미국의 세법상의 그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 과거에는 부동산 개발업자로서 이 사업을 하던 그런 시기에는 당연히 자격이 됐겠죠. 내가 부동산에서 많은 손실을 일으켜서 여러 소득을 줄이는 데 쓴다라는 거. 근데 이제 당시에 의회에서 보고서에서 얘기했던 거는 그거는 대통령 되기 전에는 그랬던 거 이해하는데 대통령 시기에도 부동산 전문가라고 보는 게 합당하냐 뭐라는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까 세법 하신다고 했고 그러다 보면 뭐 많은 고객도 만나실 것 같고 뭐 자산가 이런 분들도 많이 만나실 것 같은데 자산가들의 투자나 포트폴리오 뭐 눈에 띄는 특징이랄 게 뭐 좀 있을까요? 특징은 비즈니스 인컴, 액티브 인컴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으로 컨버트하는 데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사람마다 뭐 주식에 투자를 하고 또는 뭐 코인에 투자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그런 어떤 뭐죠? 발러틸리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막 변동이 심한 상황에서의 어떤 불안정성에 대해서 일정 포션의 자산은 그렇지 않게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자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낮은 수익률로도 올라가는 그 절대 그 가치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다 보니 점점 더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내주는 그런 식의 자산으로 컨버트하는 데 관심을 많이 갖는다. 우리나라는 워낙 부동산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이 미국으로 차라리 미국 부동산에 좀 투자를 해놓을까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미국은 이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질문 많이 받는데요. 우선 한국의 법이 정말 자주 바뀐다라는 건 저도 체감해요. 체감보다도 진짜 이런 한국 관련 부동산 채널을 보다 보면 야 진짜 이렇게나
느끼기도 하고 뭐 예측 가능성이라는 면에 있어서 좀 안정적이지 못한 게 있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별개로 미국은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는 어떤 선입견이라고 한다면 슈퍼파워잖아요. 1등 국가이다 보니 안정적이겠지. 이건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US 달러 베이스의 자산으로서 그런데 우리가 안정성을 생각하면 그에 대해서는 수익성은 희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게 정말 한 곳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채널의 플랫폼도 유튜브라고 하는 미국 기업인 거고 이게 안정적인 슈퍼파워가 오히려 더 빨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거기에 같이 올라타려는 관심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어떤 불이익이느냐 또는 외국인으로서 추가로 고려해야 되는 그런 내용 어떤 부담이 있느냐 또는 그것도 바꿔서 말하자면 내국인이 더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냐? 없어요. 똑같아요. 뭐 이런 건 있겠죠. 외국인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켜야 되는 어떤 컴플라이언스 룰들, 뭐 원천징수의 룰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 자체가 어떤 현금 흐름이라는 면에 있어서 더 부담이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예컨대 외국인이 투자한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뭐 15%의 원천징수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정말 어느 정도 이해도가 높은 투자자들은 그러면 내가 외국인이니까 내국인 투자들보다 15%더 내는 거야? 노노노. 그게 아니라 원천징수 했다가 나중에 정산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어떤 내가 지켜야 되는 좀 번거로움은 다소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게 최종적인 어떤 그 과세에 있어서의 더 부담이라던가 불이익이라던가 그런 건 전혀 아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번거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유의미하게 번거로운 거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감당할 수 있는 정도다. 미국은 부동산 조각 투자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다라고 하던데. 근데 그 전에, 그 하기 전에 이거 있어요. 그 대신에 이 한국인으로서 미국 부동산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네. 이건 있잖아요. 한국에서 자산을 미국에 옮겨서 미국에서 투자해서 최종적으로는 그걸 증여 상속하건 아니면 다시 가져오건 뭐 이걸 고려해야 되잖아요. 얘기하려는 바는 미국인이라고 하면 미국 내에서의 법만 고려하면 되는데 반해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투자했을 때에는 미국 법뿐만 아니라 한국 법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텍스 임플리케이션, 과세의 그 결과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그런 부담은 있겠죠. 그게 좋게 보면 나에게 있어서 더 기회를 열어주는, 왜냐하면 두 나라의 제도를 같이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것은 좋게 보면 그런 플래닝 어퍼튜니티라고 표현하는데 기회도 주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걸 내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두 배의 부담을 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투자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짚어봐야 된다. 그게 뭐 저희가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부동산 조각 투자는 뭐 사실 새로운 얘기는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리츠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부동산 투자 펀드이고 뭐 여기서 그 펀드를 모아서 투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각 투자이기도 할 텐데 그게 좀 더 소형화된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한국보다는 좀 더 앞서 나간다라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기존의 부동산 투자가 갖는 어떤 전통적인 한계라고 하면 덩치가 어쨌거나 다른 투자 대비 더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 접근성이라는 면에서 한계가 있었는데 그런 한계를 좀 극복해주는 그런 방안이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요. 저희 채널이 아무래도 투자를 조금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해서 자산을 조금 불려볼까 이렇게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투자로 이제 부를 일군 자수성가형 부자들도 많이 만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라면 꼭 뭐 지키고 있는 룰이랄까 이런 뭐 노하우랄까 뭐 그런 걸 좀 전수해 주실 만한 이야기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꼭 투자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그 자산을 일구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얘기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거기에 매진함으로써 이게 내가 일이라고 하는 부담이 아니라 내가 즐기는 대상이다라고 보는 경우가 성공한 사람들 또는 많은 자산을 일군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가 찾아낸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일을 하건 간에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그게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이고 그걸 통해 일군 자산을 또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컨버트함으로써 거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 내가 필요로 하는 그 현금 흐름을 넘어서는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자유를 달성하는 그게 제가 보는 어떤 부자의 정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건 간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많은 그 자수성가한 사람들 또는 뭐 그렇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그런 행복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채널에 나오셨던 그동안 1타 강사분들께서도 사실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던 게 말씀하신 대로 일을 즐기면서 하는 부분을 늘 뭐 한 번씩은 다 짚어주시더라고요. 오늘 뭐 이민부터 뭐 부동산 얘기까지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